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제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누적 수급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이제 어제 FOMC가 있었죠. 이제 FOMC가 있었는데 뭐 사실 미국 증시는 이제 FOMC가 되게 비둘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FOMC에서 사실 말과 행동은 좀 달랐었거든요. 말은 좀 비둘기였는데 행동은 사실 좀 매파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차트들 보기에 먼저 앞서서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단 1득에 먼저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가 이제 감소 좀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M2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또 발표가 있었어서 이제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대비해서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지금 회피 구간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필라델피아 이제 V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날 하는 종목인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이제 테슬라 종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한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 좀 상승폭을 좀 많이 되돌리긴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초반 이제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막판에 좀 반등은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마이너스 한 4%,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여기 있는 이제 검은 색깔 선은 이제 코스피 200이고 빨간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인데요. 뭐 좀 약간 장 초반에 증가하다가 빠지면서 좀 증시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는 이제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관 한 5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약 3,500억, 3,400억 정도씩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8천억 매수, 이제 기관이 3,800억 매도,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33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30억 매수, 개인이 한 52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로부터 이제 좀 현물 선물 수급 살펴보면,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그 다음 이제 외국인은 한 3.3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3조 매수 중이고, 개인 기관은 소폭 매도 중이고요. 다만 이제 연초부터 현물 수급 봤을 때 개인 여전히 73조 매수 중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은 크게 뭐 사실 차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이제 어제 FOMC 결과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ISM 이제 서비스업 지수 살펴보면 예상치가 일단 62 정도 됐었는데 전월 대비 상승을 하면서 66.7이라는 매우 좀 높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구재라고 하죠. 뭐 반도체, 막 TV, 뭐 예를 들어서 가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바꾸셨죠. 사실 뭐 저희 집에도 좀 많이 바꿨었는데,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내구재 쪽 소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업 쪽은 지출이 없었죠. 여행도 많이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숙박 쪽이나 관광 쪽이나 다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증가를 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좀 증가를 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데이터로 보시면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뭐 여전히 여기는 좀 서비스 쪽은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내구재 같은 경우엔 제조업은 그렇게 모멘텀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뭐 이미 많이 샀으니까 당연히 내구재는 좀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쪽도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내구재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치면 미국 쪽도 뭐 아주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다라는 뷰긴 합니다만 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일단 우선 밸류에이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OMC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뭐 간단하게 FOMC 같은 경우에 일단 매월 150억 달러를 줄이는 걸로 일단 발표를 했는데 11월하고 12월은 150달러씩 줄이는 거 이제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줄이는 걸로 발표가 됐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채 800억 달러, MBS 이제 400억 달러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총 1200억인데 이거를 매월 500억, 그러니까 150억씩 줄인다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12월까지는 이렇게 150억 달러씩 줄이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거나 뭐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줄이는 양을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150억 달러로 계속 꾸준하게 축소를 할 경우 이제 8개월 소요가 되면서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기준금리나 뭐 이제 IOER이라고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지준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다 동결이 되었고요. 일단 좀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리포트를 이제 미래에셋 리포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이퍼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됐고요. 매월 150억씩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되게 이제 비둘기파적이었거든요. 좀 완화적이었었는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사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매파적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번 성명서에서 이제 인플레 상방 리스크를 평가할 때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원래는 일시적인 요소라 좀 딱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사실 문구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자회견 자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시적이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리포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회피했거든요. 근데 만약 정말 비둘기라고 하면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제 엉뚱한 얘기를 꺼내면서 완전 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할 때 150억 달러보다 저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가 되는 이제 근거 자체가 연방준비은행 이제 부채 계정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양쪽 완화라는 것 자체는 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을 하면 당연히 자산이 늘죠. 근데 자산이 느는데 그 자산의 이제 반대 계정에는 부채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 계정이 있는데 지금 부채 계정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비 일반 계정, 리버스 레포라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은행 현금 에 쌓인 이제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TGA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이제 쌓아놓은 현금인데 그건 이제 둘 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감소를 하면 자산이 줄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테이퍼링을 넘어서 자산 이제 매입 축소가 아니라 자산 축소까지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리버스 레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자산 매입 축소를 더 줄일 가능성은 저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달러를 하고 있는데 뭐 100달러로 바꾼다던가 50달러를 바꾼다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시장은 나중에 이제 상황 봐서 뭐 좀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높고 상황 봐서 더 늘리려고 하는 멘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건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방준비은행에서 사실 지금 의원 인사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점점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파월 의장만큼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계속 상승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일시적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3월, 6월, 9월 계속 전망치는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데 왜 내년도도 올리고 후년도도 올릴까요? 전망치를. 그러니까 사실 그들도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제 그거는 어떤 걸 본인들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연방준비은행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위로 높이고 싶다라는 저는 좀 약간 의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제 리포트도 그렇지만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좀 생각하는 의원들 자체가 이제 12월 FOMC에는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제 점도표랑. 그래서 뭐 점점 사실 뭐 저는 이제 시장은 지금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비둘기인 척한 거지 비둘기는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행동들은 이미 다 사실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미 다 데이터를 말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시장을 좀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달래고 안 달래고를 떠나서 뭐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정말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설사 이제 정말 그렇게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국고채를 원래 1,200억 달러씩 하다가 내년 6월까지 이제 지금 경로대로만 가도 이제 안 사주는 거잖아요. 안 사주다 보니까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주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주니까 이제 미국 국고채 금리가 이제 낮아졌던 것이거든요. 이 10년물 국고채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게 4번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구 역사상 4번밖에 없는데 이 4번밖에 없는 인위적인 게 이제 테이퍼링의 이제 양쪽 하나의 결과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당연히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연준이 어떤 생각을 사실 그러면 뭐 말과 행동이 뭐 다른데 이제 그 다른 걸 본인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이제 어제 자체로는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면 결국 실질금리는 반등을 할 거고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증시는 실질금리가 낮아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제도 이제 이야기 드렸었지만 그냥 단적으로 이제 미국 쪽을 살펴보면 그냥 PBR을 살펴봤을 때 이제 퍼는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2013년 부근이나 지금이나 이제 ROE 이제 수익성 자체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뭐 그래봐야 한 1%도 안 높은데 지금 PBR은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 거의 2.5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뭐 4.6이니까요. 4.9네요. 4.9니까요. 뭐 거의 2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2배가 높아진 거거든요. 수익성은 같은데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실질금리가 이제 낮아서 할인율이 낮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 고평가가 가능을 했던 겁니다. 테이퍼링 하면 그게 이제 어긋날 거기 때문에 어제 당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머지않아 내년 6월 안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매월 150달러씩 줄이면서 저는 이제 곧 반영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계속 증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미국 쪽은. 근데 이제 뭐 한국 쪽은 좀 다르긴 하죠. 한국 쪽은. 근데 한국 쪽은 그냥 실질금리로만 생각해 본다고 치면은 한국 쪽은 실질금리 이미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올해 증시가 이제 하락하던 그때부터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뭐 사실 좀 매를 먼저 맞아서 저는 좀 한국은 좀 단기 반등은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단기 반등 이후로 좀 더 빠질 거라고는 보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보고 이제 그럼 이제 차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OMC는 뭐 말은 비둘기적으로 했는데 행동은 결국 이제 매파적으로 지금 본인들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아닌 대다수의 이제 연준 의원은 좀 매파로 돌아선 것 같다. 인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비둘기든 매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이 비둘기든 매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BEI는 내려가면서 실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하게 되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내년 6월 아래 결국 실질 금리 올라가면서 증시는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 갭이고요.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거고요. 낮을수록 이제 높을수록 이제 저평가, 이건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입니다. 좀 최근에 금리 빠지면서 살짝 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시결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2018년 밸류에이션 수준 와서 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미국 쪽이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양적 완화의 영향이고 결국 이제 좀 이제 양적 완화랑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머지않아 저는 미국 쪽이 사실 더 상대적인 하락폭이 좀 크리라 생각은 합니다. 밸류에이션 두 나라 다 부담은 있지만 미국이 더 커 보인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이고요. 이 모형도 뭐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미국 채금리 양적 완화 끝나면 이제 국고 채금리 더 튀면 사실 그때 미국 증시는 좀 무너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먼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낮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금리가 더 높아졌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추이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9천억 정도 기록하면서 뭐 소폭 감소는 하였습니다만 뭐 여전히 높은 절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높았다가 빠질 때가 오히려 더 사실 위험하고요. 이제 코스피 이제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값도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보시면 살짝 빠지고 있어서 뭐 살짝 빠질 때 가장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좀 위험한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는데 빠질 때가 결국 돈이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풀릴 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고 뭐 코스닥은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시만요. 통화량 대비해서 뭐 살펴보면은 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이제 통화량 지표로 나눈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고점 부근까지 치고 하락하고 있어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나스닥도 M2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S&P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고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S&P 나누기 M2는 아까 코스피랑 코스닥도 그렇고요.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지표들은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데이터 살펴보면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었었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추가 조정은 결국은 좀 중기적으로 온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GDP 데이터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전고점 더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빠질 것 같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은 넘지는 않아서 거의 이제 넘을 기세거든요. 이제 슬슬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다인 것 같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지금 넘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0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이제 넘었습니다. 증시는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증시에 조금 더 선행하는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미 넘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슬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정말 미국 쪽은 특히 좀 조심하시는 거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코스피 대신 이제 코스피 200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고점은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2파랑 이제 4파 저점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이제 여기 고점 다한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이제 채널 깨질 때 두 번 이제 팔 기회가 좀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게 여기가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 내려갔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랑 이제 채널을 그어서 5파랑 B파 고점 채널을 그어서 여기 A파 저점에다 내려놨을 때 저점 다른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주고 이 채널을 살짝 여기서 이제 넘었기 때문에 C파도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A, B, C가 큰 A파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B가 좀 나올 것 같다. 이제 여기가 A고 B고 아마 C로 최소한 406까지는 갈 것 같고 아마 그냥 시간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422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A파가 생각보다 길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인다. 근데 일단 지금은 406까지 결국엔 좀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B파가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라 그냥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었다가 결국 다시 빠질 파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등할 때 그냥 이제 매도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리하게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역전됐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아마도 여기가 이제 A, B, C 정도 A, B, C로 이제 A가 나오고 나서 여기 가면 A, B, C로 이제 A 다음에 B 다음에 이게 C 다음에 이제 B 그 다음 마지막 C일지 이게 B여서 C 이렇게 모습을 갈지 아니면 여기 A, B, C로 B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C에 1, 2, 3, 4, 5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채널이 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한 406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왜냐면 406이 이제 38.2% 이제 되돌림 구역이거든요. 이제 A파에 대해서. 그래서 406까지 되돌렸다가 최대한 422까지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를 상당히 넘기가 지금 힘들죠. 넘지 못하고 일단 결국 재차 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A, B, C, A고 여기 B고 결국 좀 C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좀 보고요. 개인적으로.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 A, B 정도, C 정도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치고 4파, 그 다음 1, 2, 마지막 5파에 대해서 3, 4, 이제 3파가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1파 길이만큼 사실 거의 왔기 때문에 저는 S&P가 많이 가봐야 아마 4,70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RSI도 사실 70을 넘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RSI 70을 넘을 때가 거의 없었는데 그때 다 어김없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해야 될 구간에 사실 오지 않았나. 추세상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쪽은 생각보다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그냥 계속 저는 사실 한국 쪽 해치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꺾었었고 이제 미국 쪽으로 그냥 해치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미국 쪽은 정말 이제 거의 다 왔다. 정말 많이 가야 한 4,700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차트 자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스닥도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P도 뭐 그냥 오랜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0일 그 볼린저 밴드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200에 거의 200일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 정말 어김없이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200일 볼린저 밴드,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보라 색깔 선 두 개가 넘었을 때 항상 조정을 보였습니다. 거의 100% 확률이거든요.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뭐 거의 뭐 100%입니다. 여기도 뭐 거의 닿았을 때 그렇고, 여기도 닿았을 때 빠지고, 여기도 닿았다가 이제 이탈할 때 빠지고, 여기는 뭐 살짝 닿을 뻔했다가 닿이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RSI도 70 넘었다가 지금 거의 뭐 닿이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많이 가봐야 하면 4,700 정도 갔다가 이렇게 넘었다가 뭐 내려왔다가 아니면 이제 쳤다가 내려오면 뭐 정말 끝이 날 거라고 봅니다. 좀 그때는 저는 좀 하락이 생각보다 많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0일 이동평균 200일 볼린저 밴드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넘었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도 좀 괜찮은 투자 지표기 때문에 200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지표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후행적으로나마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넘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를 좀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아직까지 여기 구름대 상단에서 계속 좀 지지는 보이고 있어서 26일 후행스판 역전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 좀 불씨가 꺼지진 않았다.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뭐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RSI 과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저는 슬슬 이제 좀 조정 보일 때가 거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뭐 변함은 없습니다. 뭐 사실 저는 정말 올라가봐야 이제 몇 퍼센트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뭐 저는 생각이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은 했습니다만 오늘 뭐 저는 뭐 사실 그냥 여전히 여기 오파 치고 그냥 A, B, C거나 1, 2, 3이거나 좀 내려가지 않을까 결국은 좀 그렇게 봅니다. 뭐 기준선 방향 자체도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RSI 이제 70 넘었던 구간도 얼마 없어서 넘었다가 이제 여기도 빠지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로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200 이동평균선 거의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뭐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죠. 항생 같은 경우가 A, B, C 조정 보이고 B에 A, B, 뭐 C 정도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여기 오파 치고 나서 뭐 저는 이제 A, B, C든 1, 2, 3이든 뭐 저는 좀 더 빠진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계속 좀 나쁘게 보고 있긴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오히려 오르고 있죠. 결국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FOMC가 뭐 되게 비둘비였다라고 하면 사실 뭐 다른 인덱스가 엄청나게 빠졌어야 맞죠. 근데 사실 빠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뭐 저는 좀 사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좀 달러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지 않나라고는 보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정말 비둘기였으면 내려갔어야 되겠죠.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계속 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이고 오히려 WTI는 내리고 있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면 오히려 증시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RSI도 좀 꺾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도 똑같죠. 실질금리는 이제 역으로 사실 이제 미국 쪽 금리 쪽에서는 사실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비둘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실질금리는 살짝 사실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이 빠진 걸 봤을 때는 뭐 사실 저는 좀 이걸 매파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저는 좀 금은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이제 좀 빠진다라고 보고요. 이제 실질금리 1% 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한 4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아마도 여기가 이제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좀 한 거의 2% 초반까지 전 조정 좀 보였다가 ABC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가 이제 1, 2, 3, 4, 5 파기 때문에 고점을 전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에서도. 근데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 2, 3, 4, 5를 고점을 치진 못했거든요. 저는 전고점 충분히 넘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이제 어제 FOMC 결과에 따라서도 비둘기라고 했지만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 기준선 부근 반등하면서 결국은 좀 오르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조정 보이고 결국은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거의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이제 마침이 됐습니다. 뭐 좀 긴 꼬리도 나오고 해서 뭐 저는 뭐 사실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팔기는 좀 늦지 않았나. 이제는 그냥 들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저는 이제 여기 120 이동평균선 여기를 깨지면 그냥 여기서는 좀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팔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뭐 저는 이 정도 거래량에서 사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고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 아니라 그냥 팔지를 못했던 거고요. 제가 팔면 뭐 더 빠질 테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근데 이제 단기 바닥은 왔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지금 여기 바닥부터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ABC로 그냥 끝이 났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 뭐 사실 개별적인 파동을 제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걸 그냥 사실 뭐 아예 또 개인 이제 개별 종목이 파동이 아예 안 맞는 건 또 아니어서 이제 뭐 이거를 그냥 1, 2, 3, 4, 5로도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여긴 또 솔직히 1, 2, 3, 4, 5가 좀 명확하게 사실 나오긴 해서요. 이 마지막 하락 파동 자체에서는 여기서는 그래서 뭐 그냥 단기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B파로 올라갔다가 C로 한 번 더 빠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가 ABC로 끝이 났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여서 이때 좀 반등하다가 좀 꺾이는 것 같으시면 뭐 그때 좀 탈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미리는. 그래서 일단 비파 반등을 좀 지켜보면서 비파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좀 탈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른 날 이제 좀 앞으로 진행되면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7,55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쳤을 때 뭐 저는 사실 회사의 적정 주가 한 67,000원까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뭐 가지고 있는 현금만 4,8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3,200억 대비해서 사실 너무나 저평가긴 하고요. 근데 뭐 사실 너무나 저평가해도 누군가가 사야 주가라는 건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뭐 딱히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뭐 자사주 매각하고 이제 소각하고 뭐 무상증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아직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여기가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 상승 파동 때는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상승폭이 큰 만큼 다음 상승도 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뭐 슬슬 뭐 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 이제 좀 구름대 하단 상단 딛고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이제 뭐 사실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정도 조정 보였으면 뭐 좀 갈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여기도 여기를 그냥 A 여기가 A, B, 뭐 C 뭐 1, 2, 3, 4, 5 뭐 이렇게든 A, B, C든 둘 다 빠질 수는 있어서 뭐 일단 뭐 둘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적어도 반등 파동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사실 현대해상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 뭐 사실 뭐 저는
충분히 그냥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 반등할 때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금융 지주 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좀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환선도 깨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좀 해지하는 걸로 만약에 벌게 되면 그냥 꾸준하게 현대해상이랑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도 우리금융지주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금융지주 거의 17% 정도 되니까 17%한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금융지주 대형사 같은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예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 때문에 좀 눌려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저평가가 이제 해소되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내부 등급 승인된 것도 있고 중소형 이제 증권사 인수 부분도 있고 예보 쪽 여러 가지 다 이슈들이 있어서 지분 매각도 있고 그 부분 이제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올라가는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종목들 살펴보면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살펴보면 일단 LG화학부터 살펴보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79만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지주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 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FCF로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과거 대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 같고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차트가 그냥 아마도 여기가 이제 A, B, C로 한 파동 A파 끝나고 B파 반등하고 결국 C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는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 정도 반등했으면은 이제 좀 더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거의 한 3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사실 FCF 기준으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 여기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근데 다만 추세가 여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다. 이제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근데 다만 이제 한번 조정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랠리 할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한 78%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먼 과거들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쪽 사업 접으면서 좀 이제 ROE 자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좀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금리 조정했을 때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여기 있네요. 이제 좀 LG전자 살펴보면은 LG전자 같은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이제 여기는 위든 밑은 좀 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비파 반등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B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B 한번 나오고 이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아직 방향성이 결정이 안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살펴보면은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가 한 82,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소폭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거의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저평가이나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싸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확실히 높아진 게 요즘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평가 살펴보면 차트 같은 경우에 여기도 뭐 생각보다 조정이 컸었죠. 이제 A, B, C 정도 나오고 나서 B파 정도지 않을까. 이고 근데 조정폭이 워낙 컸어서 다시 반등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적어도 사실 사시려면 여기 구름대라도 저는 좀 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살펴보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뭐 저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뭐 증시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B파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A, B, C여서 A 나오고 B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워낙 이제 증시랑 좀 연동이 크게 되다 보니까 베타가 높은 종목이죠.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저는 솔직히 좀 싼 편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금리 조정을 했을 때도 뭐 사실 과거 대비 긴 시계열로 봤을 땐 싼 편이거든요. 최근 대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여기도 추세가 좋지는 않고 지금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A, B, C 정도로 빠질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결국 이제 단기 반등 이후로 좀 빠질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일단 회사 자체는 싼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는 좋지 않지만 밸류에이션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살펴보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어마어마하게 랠리를 했었죠. 뭐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 근데 뭐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대단한 주식이긴 합니다만 뭐 저는 뭐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뭐 사실 테슬라는 뭐 항상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든 이게 파동상 거의 사실 그냥 이게 1, 2, 3, 4, 5에서 전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봤는데 뭐 여기서는 1, 2, 3, 4, 5 뭐 결국 이제 한 번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이제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 번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이면 좀 크게 꺾인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들어가는 건 그렇게 좋은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뭐 손절을 정말 칼같이 잘하신다라고면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도 없어서 뭐 사실 손절이랑 그렇게 크게 또 의미를 갖진 않아서 순간적인 급락을 하면 뭐 저는 뭐 사실 지금 따라갈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보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랠리를 할 만한 이유는 그냥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실질금리가 낮은 거는 어차피 이제 테이퍼링 시작을 이미 11월부터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게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데도 사람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아, 파월을 믿어. 이제 연준을 믿어. 인데, 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증권사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얘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지면, 그래도 이제 파월이나 중앙은행들이 정부가 어떻게 좀 나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렇죠. 과거에는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나설 수가 없어서 위기들이 왔을까요? 가 일단 첫 번째고, 근데 이제 그것만큼은 이유가 안 되죠. 왜냐면 과거에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도 뭐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뭐 근데 뭐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면 이제 도울 수가 없다가 저의 답변입니다. 왜냐면 왜 그럼 도울 수가 없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제 오히려 이제 경기가 그냥 단순하게 저물가인 상태에서 침체가 나면 2008년도가 그렇죠. 물가는 저물가인데 경기 침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확 내려버리고 기준금리를 내려버리고 양적 완화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최대 지금 8조 달러까지 한 거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디플레이션에 뭐 가네마네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경기 침체. 근데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 그럼 이제 연방준비은행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를 더 하면 인플레이션 더 완전 난리가 날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럼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날아가게 냅두면서 이제 돈을 더 풀던가가 1번이고요. 아니면 그냥 물가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경기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과거의 정부들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사람들은 항상 연방준비은행이 개입하면 다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았었거든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정도의 나이가 뭐 최대 60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60세 분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한 20대가 넘어가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사실 거의 한 30, 40대 정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의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경험을 못 해본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항상 이제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이제 완화적인 재정 정책으로 다 해결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도 해결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딱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물가 잡고 이제 물가를 못 잡고 이제 돈 더 풀래 결국. 그럼 이제 완전 이건 진짜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이거를 선택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파월풋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결국 좀 그렇게 장밋빛 미래는 그려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중앙은행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밸류에이션은 이미 높아진 상황이고 중앙은행은 이제 자산시장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빼서 실물시장에 이제 돌릴 수밖에 없다. 돈을. 그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어제는 올랐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제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한 방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항상 제가 국고채 10년을 사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금리가 뭐 이렇게 빠지고 이랬을 때 이렇게 올해 8월까지 엄청 빠졌었죠. 이랬을 때 이렇게 금리가 단기간에 거의 1%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럼 금리가 거의 한 달 만에 사실 한두 달 만에 1%가 상승을 했는데 거의 한 80bp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만큼 사실 금리가 80bp가 뛸 이유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때 정도 갈 만큼 금리가 이미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냥 다만 시장이 뒤늦게 한 방에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그렇지만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입니다. 근데 대체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효율적이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고밸류에이션 저는 이제 유지하기가 특별히 어렵다라고 봐서 미국 쪽은 정말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내일 뭐 모레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결국 한 달, 두 달 뒤 저는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